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배우 이선균 씨가 유서를 쓰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게 오늘 오전 10시 12분쯤이었습니다. 차량은 서울 성북구에서 발견됐는데요. 차에서 발견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이 씨는 차량에 혼자 있었고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차량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차에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최근까지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의자로서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경찰이 본인과 공갈범대 사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파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으로 김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하지만 어제 취임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위 구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한 위원장은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전 대표의 탈당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예정된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예고했던 대로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12년 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날 여러 차례 지역구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주목받으면서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없다고 보고 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취임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로 출근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류할지에 대해선 만날 계획이 없다던 어제 발언에 모든 답이 있다며 사실상 설득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선 진정성 있는 설득과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정치인 위주로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늦어도 오는 29일 전국이 의결을 목표로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하는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설득한 사실이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연말을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지도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인 만큼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다음 달 창당을 목표로 여의도에 사무실을 물색하며 당면 공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달 초 삼총리 연대설의 한 축인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자신이 대권과 당권을 포기할 테니 합류해달라고 설득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를 내세운 통합선대위 체제와 비명계 공관위원장 인선을 통합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그러나 공천권 없이 선거의 결과 책임만 회피하는 꼼수, 장식품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여당발 쇄신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납니다.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회동 결과가 민주당 통합과 분열에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김 후보자의 방송정책 관련 전문성과 과거 도덕성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과 국내와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 사이 불평등 해결 방안을 질의하며 방송통신 전문성 부족을 잇따라 지적했는데요. 여당은 정당인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있다며 방통위원장의 업무는 방송통신에 대한 법과 원칙으로 판단하는 영역에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또 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검사 시절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18년 재수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후보자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따져 물었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건은 초점 자체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검사 퇴직 뒤 대기업 사회이사를 지내며 오너가의 변호사로 선임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과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 등을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고교 내신 체계와 평가 방법, 수능 응시 과목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단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 그러니까 현재 중2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뀝니다. 1등급이 10%까지 확대되는데요. 또 내신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는데 사회, 과학, 융합선택 9과목만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이 모두 없어져서 국영수, 탐구 모두 공통 범위 내에서 같은 시험지로 응시하게 됩니다. 문이과 학생 모두 같은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하는 통합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심화수학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내신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구 감소에 고교학점제가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선 과목이 다양해지고 이수 과목도 늘어서 과목당 학생 수가 적어집니다. 이러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 외에는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니까 내신 등급 기준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건 전학년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를 하면 공부하고 싶은 과목보다 점수가 잘 나올 대형 수업으로 몰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통이 거셌는데 최종적으로는 사회과학, 융합선택 9과목만 예체능과 절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상대평가를 병기해 내신 부풀리기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면서도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절대평가로 남겨서 탐구 중심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절대평가 과목에 쏠림 우려가 있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수능은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심화수학은 없는 건데 이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능 선택 과목 폐지도 고교학점제 영향이 큽니다. 수능은 모두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야 하는데 고교학점제에선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출제 범위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통 과목만 수능을 보는 건데 1학년과 2학년 초반까지 배운 걸 3학년 말에 시험 보는 문제는 남았습니다. 심화수학의 경우 앞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사교육 유발과 학습 부담 우려가 있고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심화학습 여부와 수학 역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수능은 기본, 핵심 내용만 평가하고 심화 과목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한꺼번에 크게 바뀌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클 텐데요. 교육부는 입시 관련 가짜뉴스와 불안 마케팅에 적극 대응하고 내년 초 새로 도입되는 수능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예시문항도 내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 정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1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돈으로는 172억 원 규모인데 전체 보증금 피해 액수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란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악성 전세 임대인 명단이 최초로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오늘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이 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들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돼 일반 국민들도 이름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늘 1차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7명의 명단 공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공사 누리집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 이들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 액수는 총 172억 원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전세금을 떼어먹었지만 명단 공개 요건에 따라 이 가운데 5명만이 이번 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37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2% 증가했고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2조 830억 원 규모이며 모두 1,304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이 전세금만 1조 8,205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반환 전세보증금 액수가 많은 상위 10명에 대해서는 공사가 5천억 원 넘게 대위 변제를 했지만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 이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미 악성 임대인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이 전세 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는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명부가 시민들 모두 갖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선당후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5천만의 언어가 아닌 독설로 가득 찬 윤석열의 언어로 첫 일성을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용산 세레나데가 아니라 민심 세레나데부터 부르십시오. 그 첫 소절은 김건희 특검법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수락연설문 내용 앞서 동영상으로 짧게 보셨는데 가장 눈여겨 들으신 대목들도 궁금합니다. 먼저 조은희 의원님. 저는 다음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대선 시즌 2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앞으로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이다. 그래서 과거 대 미래의 경쟁이다라는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봅니다. 예. 가령 민주당의 386이 486, 586, 686이 되도록 기득권이 그대로 안주하고 있고 개딸 전체주의고 당대표가 중대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는 그런 과거의 정당, 기득권의 정당과 본인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고 앞으로 혁신과 미래 그리고 기후변화 또 인구 문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이 중도층을 포용하는 그런 미래를 향한 정치 그런 것을 메시지를 정확하게 낸 그런 어제 연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철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독립운동가를 예. 이야기한 부분이었거든요. 독립운동가, 산업화 역군,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대학생 넥타이 부대를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정말로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산업화 역군 노동자들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모든 분들이 너무나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오히려 12.12에 전두환을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독재자들을 떠올리고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이 집권 여당이 뭐 정말 무도한 검찰도 갖고 있고 언론도 장악을 시도하고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독립운동가, 산업화 역군, 민주화 투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의식을 갖는다는 게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이질적이어서 정말로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신가. 지금 우리 사회 국민들께서 뭐 본인은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동료 시민들의 그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진짜 조금이라도 공감하면서 저런 자의식을 내비칠 수 있는가. 저는 정말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운동권과 좀 대비시키는, 극대화시키는 어떤 발언들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특히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좀 인용을 한다던가 그 요소들을 좀 넣어놓는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뭐 5천만의 언어 대신 쓴다고 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동료 시민 이런 언어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썼던 언어들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주목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천만의 언어로 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 기득권 정치가 민주당의 586처럼 고인 정치가 더 이상 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동료 시민과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녀 같이 있자. 이런 건데 이 한동훈 위원장은 대학 시절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분이시거든요. 그것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다시 본 것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서태지가 정계 은퇴를 하고 또 서태지가 다시 복귀를 하는데 행복하고 슬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4050 세대의 정서와 정체성을 같이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서태지의 그 노래가 참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냥 기득권에 안주하고 개딸 전체주의에 안주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국민에게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득권 정치를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불출마를 하면서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이제는 심판하는 내년 총선으로 끌어가겠다. 그런 점이 오늘 이 순간 같이 가자. 이런 서태지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X세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인용문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상 있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저 해석을 보고 나서야 저걸 인용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좀 그냥 바꾼 거라서 전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근데 환상 속의 그대 가사에 보면 앞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해요. 정말로 아까 뭐 독립운동가 이야기도 했지만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정치가 바로 서려면 국민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무슨 선민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던데 지금 국민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지금의 정치가, 지금의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물가 상황, 경제 상황, 이런 총체적인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거의 어떠한 답도 내주지 못하고 사실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뭐 예산은 뭐 줄인다든지 뭐 R&D 삭감한다든지 이런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일들만 해오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는 지금 집권 여당이나 지금 정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저런 방식으로 정말로 이 마음만 앞세우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환상 속의 그대 그 오히려 가사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중대 범죄자로 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을 숙주 삼은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가 우리 민주당도 혁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적인 위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어떤 처방과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혁신 노력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 당연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재판으로 괴롭히고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일 아닙니까? 특히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저렇게 만들어낸 거의 사실은 조작에 가까운 공작에 가까운 일로서 저렇게 괴롭히고 그런데 오히려 이 무슨 대단한 중범죄자처럼 만들고 있는 그거는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과 그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운동권 특권 정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떠오르시는 분이 뭐 386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 386의 아이콘 같은 예를 들면 우상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고 뭐 임종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예 원외에 있고요. 뭐 이인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뭐 주요 당직을 거의 맡고 있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사실 저희 민주당도 새로운 어떤 인적 교체, 혁신 그리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되게 돈키호테스럽게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실질적인 고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 첫 출근길 발언을 보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는 당에서 검사를 사칭했던 민주당 대표를 옹립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들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진짜 말장난스러운 비난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뭐 국민의힘의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던데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나 무능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의 이런 일방적이고 독주 완전 폭주하는 이런 어떤 그 국정 운영 방식을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든 아니면 그런 최소한 뭐 처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그 반성의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말장난과 이 말로써 하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비난의 언어들로서 비대위원장의 첫 행보들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죠. 제가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 의원님이 말장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한나 땡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미래로 가는 우리 당의 혁신의 모습을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민주당의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이 정말 환상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X세대가 뭡니까? 그리고 서태지가 왜 X세들이 열광했습니까? 기득권 세계를 부인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그 노래 때문에 전부 4050이 그 당시 대학생 시절에 열광했던 건데 그런 것이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과 우리가 하고자 했던 오늘 우리 같이 그런 것을 고인물의 기득권을 없애버리고 정치를 국민한테 사랑받는 정치로 바꾸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환치를 시켜버리는 것 자체가 진실을 보지 않고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말을 대치는 그런 거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 네, 먼저 하십시오. 예, 네. 또 다른 이야기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출마 관련해서 또 이야기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또 연설 수락연설하면서 배수진을 쳤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야권 반응도 있습니다. 반응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출마는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상한데 이렇게 험지를 가거나 비례대표 후보는 받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죠. 이거는 저는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지 뭐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말 마음을 비웠구나. 둘째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이 국힘의 입장에 보면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듯 하면서 백의 종군하는 듯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총선에 패배하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백의 종군했다. 어떤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면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향이 좀 미쳐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사실 예측하지 못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붙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정치 입문 첫날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신선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자기 내려놓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방송으로 같이 봤는데요. 저게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이구나. 그래서 대단한 결단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이제 586이죠. 근데 지금 586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다시 출마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친명이냐 아니면은 친명을 혹시 교체한다 해도 비명에 좀 가거나 이렇게 해서 뭐 도찜 개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지금 그동안 온희룡 장관과 또 박민식 장관, 이영 장관 등 조금 좋은 데로 가려던 분들도 전부 험지 출마를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우리 당의 혁신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좋은 영향을 주면 좋은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 친명을 끝까지 공천해야 되는 당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변화가 저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멘트들로 읽혀지고요. 예. 지금 이원욱 의원이 말씀하신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이라는 것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다. 이거 유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수의 의원들은 오히려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보다 김기현 대표가 헉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예, 김기현 대표는 거의 이제 출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뭐 그런 뭐 오히려 영향이 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는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아 진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를 혐오하는구나. 특히나 본인이 앞으로 이제 이 대선의 예비 후보로서 예. 이 대선을 뛴다라는 그 전체적인 이 앞으로의 미래와 계획으로 봤을 때 여의도에 오히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정부의 다른 어떤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든 뭐든 하든 맘만 먹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거의 분신 이런 거 뭐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무슨 이 국회 입성해가지고 지금 의원 하는 것보다 대선 가도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무언가들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뭐 객관적으로 보이게도 아까 뭐 이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험지 출마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진짜 이 여의도의 문법으로만 보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용기를 내고 이렇게 한다면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용기를 내고 비례대표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순번을 받아서 당을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게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불출마가 용기가 아니거든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최전선에 뛰겠다라고 하는 게 용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수락연설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전혀 다른 가장 편안한 대선 행보의 길을 가려고 저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언제 연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제 비교적으로 소수당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당 내부도 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친윤 혹은 중진 혹은 험지로 선뜻 가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어떻게 그 희생의 그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당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예. 희생과 헌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희생과 헌신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득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님은 보통 대선에서 실패하면 정계 은퇴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은 본인이 살고 있는 분당을 놔두고 당대표가 지역구로 있는 인천 계양의 양지로 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표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체포 동의안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다시 또 병상에 누워서는 부결시켜 달라고 또 메시지를 또 전 의원한테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득권은 정말 1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얼마나 본인이 옛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면서 사이다 이재명이었는데 요즘에는 기득권을 1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구마 이재명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도 우리 정치를 좀 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게 또 이낙연 전 대표도 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당에도 지금 비대위원장도 내려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관 출신들도 다 험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반응하는 정치 그리고 용기와 결심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려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 또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에게도 하는 그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탈당 선언을 하시지만 본인이 어디 출마하시겠다는 건 아직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다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탈당 시한인데
상계동의 한 갈비집에서도 탈당 기자회견을 오후 한 3시쯤에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각자의 어떤 소신과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이 전 대표가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정말 광야에 홀로 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전도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모은 결과로 이제 현역 의원들이 그 이후에 합류를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불가능한 그런 거고요. 원래는 허은하 의원이 국회 소통관을 잡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1시로. 그런데 돌연 상계동에 있는 갈비집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바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취임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갈비집에서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소통관에서 지난번에 눈물 보인 기자회견도 여러 번 했고 사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런 장소나 특히나 어디에 출마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상계동 갈비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좀 겸손한 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지역구의 어떤 친화적인 모습도 그러니까요. 있겠죠. 예, 좀 민생 친화적인 그런 공간을 선택하면서 뭐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히 하고 실제로 이런 어떤 여의도 권력이 아닌 바닥에서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는 별로 그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이 이준석 전 대표라면 확실하게 국민의힘이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을 통해서 완전히 검찰 정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작업은 예전부터 오래 지속됐고 이미 완성이 돼 있지만 이제 완전히 이 검찰 권력에 의해서 당도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외견상으로든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의 상대성을 통해서 더 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일반 그 뭔가 청년들이나 이 새로운 어떤 이 새로운 보수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세우기에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이요. 예. 자, 오늘 이 전 대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오늘 사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탈당할 걸로 예상되던 허은하 의원이 그 현역 국회의원이 소통관에 같이 있어야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은하 의원이 빠졌단 말이죠. 오늘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라는 이유로 빠지니까 소통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옮긴 측면도 있는데 천하용인의 지금 각자 도생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 언론에서 외로운 탈당이라고 했던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앞길이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씀 그대로 좀 무운을 빕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그게 정말 힘들다. 또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당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가 상당히 또 바쁜데 내일 그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대표 만남도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공관위원장 임명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당 내에서는 3총리 통합선대위 구상을 두고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당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뭐 저도 지도부 일원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진 못했는데 그게 통합 비대위든 통합 선대위든 사실 목표하는 바는 같거든요.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삼총리님이든 아니면 당의 여러 자원들이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틀의 형식만 조금 이견들이 있을 뿐이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 있냐? 결국은 이 반윤석열 그런 어떤 기치 아래 우리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굉장히 많은 여러 자원들과 이런 그 모든 분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총선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그 문제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같은 거거든요. 결국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에서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그렇고 당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과 소통들을 통해서 결국은 통합의 방식으로 분열하지 않고 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많은 예.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지금 통합선대위와 통합비대위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 당이 지금 비대위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천장의 도장은 이재명 이름으로 간다. 그건 뭐냐면 예. 선대위원장 이름으로 공천장 도장이 가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당대표가 그대로 있으면 당대표 이름으로 가는 거고 비대위원장이 오시면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공천장에 도장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통합비대위와 통합선대위는 천양지차입니다. 그거는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또 지금 만약 통합선대위로 삼총리를 모신다 이런 것은 공천 잔치가 다 끝나고 잔치국수가 이재명 대표와 친명인들이 다 드시고 설거지를 삼총리가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를테면 얼굴마담 바지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합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었다고 해서 통합이 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것은 구두선이라고 있죠. 말로만 선이고 실제로는 전혀 바지를 만들고 또 얼굴 마담으로 만들고 기득권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친명 중심의 지금 공천을 하겠다. 이런 말의 다름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이야기 있습니까? 선거라는 게요. 예. 그 저희가 뭐 부직갱이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바지든 얼굴 마담이든 앞에서 싸우는 전사든 뒤에서 보급을 하는 병참이든 다 필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는 우리 당의 큰 선배님들이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우리가 이 싸워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려면 그게 어떠한 역할이 되든 같이 해주실 때 사실은 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총선 전략과 이런 어떤 행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총선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가 정말로 필요한 아주 작은 역할들이라도 모아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지금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말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총선에 임해 주실 때 저희가 총선에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론적 차이와 그 안에 여러 가지 권력 구조도 있고 뭐 다 복잡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게 리더십이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총선에 나아가는 게 사실 지금 우리 민주당 일원들의 큰 역할이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리더십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혼자 하시면 안 되지만 예. 그 이 당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분열하지 않고 통합해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자 이런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모일 때는 가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 말씀이 이제 우리 당이 함께 가는 길을 하는 것을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님한테 대표님이 지금 신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통합선대위에 오는 것도 뭐 부직갱이 하나 드는 것도 역할이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실지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최성 전 고양시장이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전히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공천 시스템이 북한식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의 창당 작업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가 어떻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드님은 탈당해서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적격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자는 그냥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오늘로 42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해가 바뀌기 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여의도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계속해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피켓을 들고 출근길 조용한 시위를 진행했고 오전 10시부터는 양 무릎과 팔꿈치 또 이마를 바닥에 대는 오체 투지를 하면서 국회 담장을 따라 걸었다 방금 이곳 천막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온몸을 내던져 호소에 나선 이유는 내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오늘 3차 행동할 때 오체 초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마지막 국회를 이제 앞두고 연내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필히 우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의지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체 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진행됐지만 정쟁 법안이라는 여당 반대로 8달째 국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의장이 특별법 중재안을 제안하고 여야 합의를 요청했지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유가족들 오체 투지까지 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를 거듭하고도 풀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들의 판단입니다. 일단 치안과 경비 총책임자인 김광효 서울경찰청장은 통치된 지 1년 가까이 기소 여부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은 보석으로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탄핵이 기각되면서 업무에 정상 복귀했고요. 참사 발생 396일 만인 지난달 말에야 이태원 참사 관련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마저도 참사 책임을 묻는 관련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해를 넘기게 되면서 책임 소재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159명이 숨을 거둔 지 오늘로 425일째입니다. 지난해 말 이태원역 분향소를 지켰던 유가족들이 올해 또다시 거리에서 새해를 맞이하지 않도록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성북구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씨 차 안에서는 연기를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12분쯤 배우 이선균 씨가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기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3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왔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실장 등이 3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물류를 마비 위기로 몰아넣은 예멘 반군이 또다시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홍해 위기 고조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공중 목표물을
이스라엘군이 격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공격하겠다며 홍해 물류를 마비 위기로 몰아넣은 후티 반군이 또다시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MSC United وذلك بصواريخ بحرية مناسبة وقد جاءت عملية استهداف السفينة بعد رفض طاقمها وللمرة الثالثة نداءات القوات البحرية.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에일라트와 팔레스타인 점령진의 다른 곳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여러 대의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홍해에서 자국을 향해 날아오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מטוס קרב של חיל האוויר יירט היום בהצלחה מטרה אווירית עוינת במרחב הים האדום שהייתה בדרכה לשטח ישראל. המטרה לא חצתה לשטח ישראל. הירי על ידי החות'ים לעבר שטח מדינת ישראל. 후티 반군은 지난달 14일 처음으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최근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해 위기 재발 소식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2.73% 오른 배럴당 75.5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내년 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2.5% 오른 8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 예멘, 이란을 상대로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대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1.5% 하한과 3% 상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 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6%로 지난 10월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업 대출금리는 오른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지난달 수준이었습니다. 또 가계대출금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48%로 5월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적용하면 중소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범법자만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 전체의 안전진단, 이 가운데 8만여 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 안전장비와 설비 확충, 그리고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청,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충남 지역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그래도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6도, 남부지방은 부산이 1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은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새밑 한파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연말 연시 일정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